좋을 때도 내부를 점검해 약한 고리가 없나, 낭비는 없나 계속 파. 그래야 위기와도 당황하지 않아. 위기 대비는 위기 올 때 하는 게 아니야. 평온할 때 해야 해. 내부 체력 키우고 군설 빼고 시스템 만들고, 그게 진짜 위기 관리지. 2000년대 후반이었어. 현대건설 해외 현장에서 큰 문제가 터졌어. 중동 프로젝트 했는데 공기가 크게 지연된 거야. 현장 소장한테서 보고가 올라왔어. 발주처가 설계를 자꾸 변경해서 일정을 못 맞춘다는 거였어. 현지 인력 수급도 어렵고 자재 조달도 늦어진다고 했지. 본사에서 조사단을 보냈어.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내용이 현장 보고하고 똑같더라고. 발주처 문제, 현재 환경 문제, 예상 못한 변수들 전부 탓이었어. 그런데 뭔가 석연치 않았어. 같은 조건에서 일하는 다른 나라 건설사들은 일정 맞추고 있었거든. 왜 우리만 못 맞추나 싶었지. 저 현장 갔어. 이틀 동안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봤어. 업자들 얘기도 듣고 협력업체들 의견도 들었지.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어. 발주처 설계 변경은 맞아. 그런데 그걸 대응하는 우리 방식이 문제였어. 변경사항 나올 때마다 전체 공정을 다시 짰거든. 유연성이 없어서 계획대로만 하려고 했지. 상황에 맞춰 조정하는 능력이 부족했단 말이야. 현지 인력 수급도 우리가 제때 준비 안 해서 늦어진 거였어. 자재 조달 지연도 마찬가지였어. 발주를 늦게 했어. 여유를 두고 미리 주문해야 하는데 급하게 하니까 늦어진 거지. 우리 문제였어. 현장 사무실에서 회의했어. 소장하고 팀장들을 모아놓고 물어봤어. 진짜 문제가 뭐냐고. 처음에는 여전히 외부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말했어. 다른 회사들은 같은 조건에서 하는데 왜 우리만 못하냐고. 발주처 탓, 환경 탓하기 전에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보자고 했지. 정말 분위기가 싸늘해졌어. 다들 불편한 표정이었지. 그런데 한 팀장이 입을 열었어. 솔직히 우리 준비가 부족했다고. 상황 파악도 제대로 못했고 계획도 우리 회의했어. 이제는 남 탓이 아니라 우리가 뭘 바꿀 건지 얘기했지. 구체적인 개선안이 나왔어. 공정 관리 방식을 바꿨어. 변경 사항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모듈화했지. 자재 발주 시스템도 개선했어. 미리 예측해서 주문하는 방식으로 바꿨어. 이제 인력 관리도 달라졌어. 현지 매니저 고용해서 문화 차이를 메웠지. 의사소통 문제도 많이 해결됐어. 3개월 후부터 변화가 보였어. 됐던 공정이 따라잡기 시작했어. 6개월 후에는 원래 일정보다 앞서갔지. 결국 계약 기간 안에 완공해서 발주처에서 놀라워해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회복했냐고 솔직하게 말했어. 우리 문제를 인정하고 고쳤다고. 그 태도가 더 좋은 평가를 받았지. 그때 배운 게 있어. 이제 문제 생겼을 때 어디서 원인을 찾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야. 밖에서 찾으면 해결 방법이 없어. 우리가 바꿀 수 없으니까 안에서 찾으면 달라져. 우리가 바꿀 수 있거든.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들어오는 거지. 그럼 해결책도 나오고 실행도 가능해. 현대중 공업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 선박 인도가 늦어졌는데 처음에는 하청업체 탓했지. 부품 납품이 늦었다고. 그런데 파고 들어보니까 우리가 주문을 늦게 낸 거였어. 그 하청업체한테 사과하고 우리 발주 시스템을 개선했어. 뒤로는 납품 지연이 거의 없어지. 원인을 제대로 찾으니까 해결이 된 거야. 피해자는 수동적이야. 누가 해결해 주기만 기다리지. 자기 탓하면 주체가 돼. 우리가 고쳐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기는 거야. 그럼 움직이게 되고 변하게 돼. 그냥 그게 다시 시작하는 방법이지. 물론 진짜 외부 문제도 있어. 경기가 나쁘거나 정책이 바뀌거나 그런 건 우리가 어쩔 수 없지.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반드시 있어. 외부 환경은 모두한테 똑같아. 그런데 결과가 다른 건 내부 대응이 다르기 때문이야. 같은 위기를 겪어도 누구는 극복하고 누구는 무너지잖아. 차이가 뭐냐면 책임을 어디서 찾느냐야. 이제 밖에서 찾는 사람은 계속 힘들어요. 안에서 찾는 사람은 점점 강해지고 시간 지나면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져. 지금도 문제 생기면 제일 먼저 묻는 게 있어. 우리가 뭘 잘못했나. 외부 요인은 나중에 보고 우리 잘못부터 찾아. 그게 빠른 해결의 시작이거든. 남 탓하면 끝이야.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이게 탓하면 시작이야. 고칠 수 있으니까. 책임을 지는 순간 통제권을 갖게 되는 거지. 2000년대 말이었어. 현대모비스에서 신제품 출시 준비하고 있었지. 자동차 부품이 중요한 안전부품이었어. 최종 검수 단계였어. 품질 검사 통과했고 양산 준비도 끝났지. 출시를 주전이었는데 엔지니어 한 명이 보고서 들고 왔어. 미세한 결함을 발견했다는 거야. 테스트에서는 문제 없는데 극한 조건에서 아주 낮은 확률로 오작동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 확률이 10,000분의 1 정도였지. 일을 했어. 영업팀은 그냥 진행하자고 했어. 확률도 낮고 이미 일정도 다 잡혀 있다고.
지금 늦추면 고객사한테 페널티 물어야 한다고 했지. 첨질팀은 반대했어. 확률이 낮아도 안전부품이니 위험하다고 만에 하나 사고 나면 회사 이미지에 치명타라고 했어. 숫자만 보면 영업팀 말이 맞았어. 페널티가 수십억 원이었거든. 그런데 품질팀 말도 무시할 수 없었어.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거니까 고민하다가 결정했어. 시 용기하고 문제 해결하고 나간다고. 이제 확률이 낮아도 가능성이 있으면 안 된다고 했지. 돈보다 안전이 먼저라고 했어. 영업팀 반발이 심했어. 화도한 걱정이라고. 이 정도 확률이면 업대 표준으로도 문제 없다고 했어. 고객사도 이해 못할 거라고 했지. 그래도 밀어붙였어. 고객사 찾아가서 직접 설명했어. 미세한 결함이지만 안전 문제라서 해결하고 싶다고 이해해달라고 했지. 고객사 반응이 두 가지였어. 한쪽은 화를 냈어. 계약 위반이고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다른 쪽은 오히려 좋게 봤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회사라고. 한 달 걸려서 문제 해결했어. 설계 일부 수정하고 다시 테스트했지. 완벽하게 해결됐어. 비용은 예상보다 100억 원 넘게 들었어. 출시하고 6개월쯤 지났을 때였어. 경쟁사 비슷한 제품에서 결함이 터진 거야. 발견했던 것과 유사한 문제였어. 아주 리콜 들어갔지. 그 회사는 큰 타격을 받았어. 리콜 비용만 수천억 원이었고 신뢰도 추락했어. 고객사들이 전부 등을 돌렸지. 회복하는데 몇 년 걸렸어. 우리는 오히려 신뢰를 얻었어. 미리 그 문제를 찾아서 해결한 회사로 알려졌거든. 처음에 화냈던 고객사도 나중에 고마워했어. 덕분에 사고 안 났다고 그때 확실히 깨달았어. 위기 때는 작은 실수가 치명타가 된다는 걸. 평소 같으면 넘어갈 문제도 위기 상황에서는 회사를 무너뜨릴 수 있어. 10,000분의 1 확률이라고 무시했으면 우리도 리콜 당했을 거야. 운영은 100억이 아니라 수천억 들었을 거고 신뢰는 바닥쳤겠지. 작은 결정이 큰 차이를 만든 거야. 위기라는 게. 우리가 평소엔 작아 보이는 문제들이 위기 때는 폭발해. 여유가 없으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지. 작은 균열이 전체를 무너뜨려. 현대카드에서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 보안 시스템 점검하다가 작은 취약점 발견했지. 심각한 건 아니었는데 보완하는데 비용이 좀 들었어. 담당자는 나중에 하자고 했어. 당장 문제될 것 같지 않다고. 그런데 즉시 조치하라고 했어. 나중은 없다고. 지금 안 하면 문제 생길 때 더 큰 비용 든다고 했지. 한 달 후에 업계에서 해킹 사고가 터졌어. 우리가 발견한 것과 같은 취약점이었지. 다른 회사들은 큰 피해 봤는데 우리는 무사했어. 그러니까 미리 막아뒀으니까. 작은 실수를 무시하는 건 평소에도 위험해. 그런데 위기 때는 더 위험해. 여력이 없으니까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거야. 반대로 작은 것까지 챙기면 위기 때 살아남아. 다른 회사들이 무너질 때 우리만 버티는 거지. 그럼 위기가 끝나고 나면 훨씬 앞서 나가게 돼. 지금 그 작은 문제 보고 들어오면 즉시 조치해. 그런데 커지기 전에 없애. 특히 어려울 때일수록 더 철저하게 봐. 위기 관리는 큰 문제만 막는 게 아니야. 그 문제들을 미리 제거하는 거지. 작은 구멍이 배를 침몰시킬 수 있거든. 위기 때는 더욱 그래. 2010년대 초반이었어. 조선 업황이 최악으로 치달았지. 선박 수주가 뚝 끊겼어. 현대중공업도 큰 타격을 받았어. 일감이 없으니까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인력은 남아돌고 적자가 계속 쌓였어. 구조 조정 얘기가 나왔지나 임원들은 규모 축소가 답이라고 했어. 인력 줄이고 설비 줄이고 버틸 수 있을 만큼만 남기자고. 업황 회복될 때까지 최소한으로 버티자는 거였어. 근데 언제 회복될지 모르잖아. 2, 3년 걸릴 수도 있고 5년 걸릴 수도 있고. 그동안 그냥 버티기만 하면 기술력도 떨어지고 인력도 흩어지고 회복돼도 다시 시작하기 어려워져. 그렇게 생각해봤어. 이게 끝이 아니라 신호라면 어떨까? 기존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신호 방향을 바꾸라는 신호 말이야. 조선시장을 분석했어. 무슨 선박은 이제 중국이 가격 경쟁력으로 밀어붙이고 있었어. 우리가 거기서 싸워봤자 이길 수 없었지. 그럼 다른 길을 찾아야 했어. 고부가 같이 선박에 집중하기로 했어. LNG, 운반선, 해양플랜트 특수선박, 기술력이 필요한 분야였지. 진입장벽이 높아서 경쟁도 덜하고 문제는 기술이었어. 우리도 경험이 부족했거든. 투자를 시작했어. 업황 최악일 때 연구개발비를 오히려 늘린 거야. 주변에서 미쳤다고 했어. 지금 사남기도 바쁜데 무슨 투자냐고. 일감도 없는데 기술 개발해서 뭐 하냐고. 현실을 모른다고 했지. 그런데 밀어붙여서 지금 투자 안 하면 나중에 기회와도 못 잡는다고.
방향 전환은 여유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절박할 때 하는 거라고 했어. 2, 3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 적자는 계속됐고 비판도 쏟아졌어. 주들도 불안해했지. 그런데 멈추지 않았어. 기술 개발 계속하고 인력 교육 계속했어. 4년째 되던 해 전환점이 왔어. LNG 운반선 대량 수주가 들어온 거야. 세계적으로 LNG 수요가 급증하면서 시장이 열린 거지. 경쟁사들은 준비가 안 돼 있었어.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고. 우리는 3년 동안 준비했으니까 바로 대응할 수 있었어. 수주를 쓸어 담았지. 그 뒤로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어. 우리는 허브가 같이 선박 전문 회사가 됐어. 단순 선박 시장이 죽어도 우리는 살 수 있게 된 거야. 만약 그때 그냥 축소만 했으면 어땠을까? 업황 회복 때도 여전히 단순 선박만 만들고 있었겠지. 중국하고 가격 경쟁하면서 힘들어했을 거야. 어려움을 끝으로 본 게 아니라 신호로 봤기 때문에 가능했어. 방향을 바꾸라는 신호, 지금까지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경고, 그렇게 받아들였지. 근데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 국내 시장이 포화됐을 때였어. 성장이 멈췄지. 그게 끝이 아니라 해외로 나가라는 신호였던 거야. 해외 진출 본격화했어. 이제 미국, 유럽 신흥시장 어려웠지만 방향을 틀었어. 지금은 글로벌 기업이 됐잖아. 국내만 보고 있었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어려움이 오면 대부분 움츠러들어 방어적으로 가지. 그런데 그게 최선은 아니야. 때로는 공격적으로 방향을 바꿔야 해. 물론 위험해. 확실하지 않으니까. 기존 방식이 안 통하는 게 확실하다면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는 게 맞지. 그게 살 길이야. 방향 전환은 쉽지 않아. 익숙한 걸 버려야 하니까, 그런 걸 배워야 하니까. 그런데 어려울 때가 오히려 기회야. 절박하니까 변화를 받아들이거든. 좋을 때는 변하기 어려워. 잘 되는데 왜 바꾸냐고 하지. 어려울 때가 변할 수 있는 때야. 절박함이 용기를 주거든. 저녁을 만나면 먼저 물어봐야 해. 이게 뭘 말하는 건가? 무엇을 바꾸라는 건가? 어디로 가라는 건가? 신호를 읽어야 해. 신호 읽고 방향 잡으면 어려움은 뒤에가 돼.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지. 신호 못 읽고 그냥 버티기만 하면 시간만 가고 더 어려워져. 10년대 중반이었어. 현대제철에서 대형 설비 교체 작업 중에 사고가 났어.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설비 손상이 컸지. 생산 라인이 석 달 가까이 멈췄어. 현실이 수백억 원이었어. 고객사한테는 납품 지연으로 위약금까지 물어야 했지. 사고 원인 조사에 들어갔어. 처음에는 작업자 실수라고 봤어. 절차를 안 지켰다고. 그런데 파고들수록 문제가 복잡하더라고. 작업 매뉴얼 자체가 불완전했어. 10년 전에 만든 건데 설비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안 맞는 부분이 생긴 거야. 그걸 현장에서 임기응변으로 처리하고 있었지. 소통 체계도 문제였어. 본사 안전팀하고 현장하고 정보 공유가 안 됐어. 본사는 현장 상황을 몰랐고 현장은 본사 지침을 따르기 어려웠고, 나 안전교육도 형식적이었어. 1년에 한두 번 모여서 영상 보고 서명하는 게 전부였지. 실제 유형 상황 대처 훈련은 없었어. 더 큰 문제는 문화였어. 현장에서 문제 제기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던 거야. 이게 위험한 것 같다고 말하면 겁쟁이 취급받고, 그러니까 다들 입 다물고 이랬지. 전면 재검토를 시작했어. 사고 하나 때문에 회사 시스템 전체를 뜯어본 거야. 6개월 동안 모든 공장, 모든 라인을 점검했어. 이 매뉴얼부터 다시 만들었어. 현장 작업자들 참여시켜서 실제 작업 흐름에 맞게 새로 짰지. 사진이랑 동영상도 넣어서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어. 소통 체계를 바꿨어. 현장과 본사를 연결하는 시스템 만들었지. 실시간으로 정보 공유되고 문제 발견하면 즉시 보고되게 월 1회 전체 회의도 시작했어. 이 안전교육을 강화했어. 형식적인 교육 버리고 실전 훈련으로 바꿨지. 한 달에 한 번씩 실제 상황 과정에서 대응 연습했어. 시뮬레이션도 도입했고, 문화 개선이 제일 어려웠어. 문제 제기하면 칭찬받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했거든. 위험 요소 발견해서 보고하면 포상했어. 숨기면 오히려 문책했지. 1년 걸려서 시스템 전체를 바꿨어. 비용도 많이 들었고 시간도 많이 걸렸어. 그런데 그만한 가치가 있었지. 뒤로 사고율이 70 줄었어. 생산성도 오히려 올라갔어. 불필요한 리스크가 줄어드니까 작업이 또 효율적이 됐던 거야. 다른 계열사들도 벤치마킹했어. 현대중공업, 현대건설 모두 비슷한 시스템 도입했지. 한 번의 사고가 전체 그룹 안전 수준을 높인 거야. 고객사들도 달리 보기 시작했어. 그 사고 책임 회피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우리는 오히려 시스템을 바꿨잖아. 신뢰가 높아졌지. 그때 깨달았어. 큰 위기는 큰 변화의 기회라는 것. 그 문제는
땡질식으로 넘어가게 돼. 그런데 큰 위기는 근본부터 바꾸게 만들어. 만약 작은 사고였으면 책임자 문책하고 끝냈을 거야. 시스템은 그대로 두고 그럼 언젠가 또 비슷한 일 생겼겠지. 큰 사고였기 때문에 뿌리부 크기는 위기의 크기에 비례해. 위기는 작은 교훈 주고 큰 위기는 큰 교훈 줘. 그리고 큰 교훈이 회사를 한 단계 올려놓는 거지. 현대카드에서도 있었어. 대규모 시스템 장애가 났던 적이 있지. 하루 동안 서비스가 마비됐어. 고객 불만이 폭주했고 이제 저 사고 계기로 전산 시스템을 완전히 재구축했어. 3중 체계 만들고 장애 대응 매뉴얼도 새로 짰지. 비용이 수백억 원 들었어. 그런데 그 투자 덕분에 그 뒤로 10년 넘게 큰 장애가 없었어. 한 번에 큰 위기가 오랜 안정을 가져온 거야. 배운 게 컸으니까 위기가 크다고 겁먹을 필요 없어. 오히려 기회라고 봐야 해. 그건 위기로는 못 고치는 것들을 고칠 수 있는 기회거든. 물론 배우려는 자세가 있어야 해. 위기를 도론으로만 보면 아무것도 안 되고 이러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걸 얻을 수 있지. 큰 위기 겪고 나면 회사가 달라져. 시스템도 사람도 문화도 변해 성숙해지는 거야. 그게 없었으면 평생 같은 수준에 머물렀을 거야. 지금도 큰 문제 생기면 이렇게 생각해. 이걸 통해 뭘 배울 수 있나? 어떤 부분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나? 위기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거지. 배울 게 크면 성장도 커. 위기가 클수록 더 많이 배우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어. 어려워할 게 아니라 활용할 일이야. 2010년대 후반이었어. 회사가 안정적이었어. 모든 사업이 순항하고 있었고 실적도 좋았지. 그런데 불안해서 너무 평온하니까 오랜 경험으로 알았거든. 위기는 편안할 때 온다는 걸 예고 없이 갑자기 터진다는 걸 불러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켰어. 그 최악의 상황 가정해보라고. 한 급등하면 어떻게 되나? 금리가 2배 오르면 어떻게 되나? 매출이 30 줄면 어떻게 되나? 결과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안 좋았어. 2-3가지 악재가 동시에 오면 버티기 어렵다고 나온 거야. 지금은 괜찮지만 위기 오면 취약하다는 얘기였지. 즉 대책회의에서 평온할 때 위기 대비하자고 미리 준비하면 실제 위기 와도 당황하지 않는다고 했어. 첫째로 현금 보유량을 늘렸어. 수익 나는데도 배당 줄이고 사내 유보금을 쌓았지. 임원들은 왜 현금을 묵혀두냐고 해서 투자해야 한다고. 그런데 밀어붙였어. 둘째로 부채 구조를 정리해서 단기 부채를 장기로 전환했지. 국민은 조금 더 내더라도 만기 리스크를 줄이는 게 중요했어. 유동성 위기 대비한 거야. 셋째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서 한 사업에 치중되면 그게 흔들릴 때 전체가 위험하니까 여러 사업에 분산시켰지. 넷째로 비용 효율화를 계속했어. 평소에 군살 빼놔야 위기 때 버틸 힘이 생기거든. 불필요한 지출 계속 점검하고 줄였어. 다섯째로 위기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어. 상황별로 어떻게 대응할지 시나리오 짜놨지. 누가 뭘 할지 역할도 정해놨어. 분기마다 한 번씩 시뮬레이션도 했고 주변에서는 과하다고 해서 잘 되는데 왜 위기 대비하느냐고 기우라고. 그런데 신경 안 썼어. 준비한다고 손해볼 건 없으니까. 그 저우 날을 지났을 때 진짜 위기가 멈췄어. 갑자기 왔어. 아무도 예상 못했지. 다른 회사들은 패닉 상태였어. 급하게 자금 구하러 다니고 비용 줄이느라 난리였어. 구조조정도 급하게 진행하고. 우리는 달랐어. 현금이 충분했어. 부채 많기도 여유 있었고 매뉴얼대로 움직였지. 혼란 없이 체계적으로 대응했어. 오히려 기회를 잡았어. 다른 회사들이 어려워할 때 우리는 투자했거든. 인재도 영입하고 기술도 사들이고 이 속에서 성장한 거야. 1년 후 상황 정리됐을 때 시장 탄도가 바뀌었어. 대비 안 했던 회사들은 무너졌고 대비했던 회사들은 더 강해졌지. 차가 엄청나게 벌어졌어. 그때 다시 확인했어. 위기는 예고하지 않는다는 걸. 갑자기 온다는 걸. 그러니까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걸. 준비라는 게 완벽할 수는 없어. 어떤 위기가 올지 정확히 모르니까. 그런데 원칙은 있어. 여유를 가져라. 유연성을 확보해라. 분산시켜라. 현금은 힘이야. 위기 때 현금 있으면 선택권이 생겨. 없으면 당하는 수밖에 없지. 평소에 현금 쌓아두는 게 최고의 대비야. 부채도 관리해야 해. 만약 빚이 많으면 위기 때 목을 조여와. 평소에 적정 수준 유지하고 만기 분산시켜놔야 해. 사업도 한 곳에 몰빵하면 위험해. 그게 흔들리면 전체가 위험하니까 여러 곳에 나눠놓으면 하나 안 돼도 다른 걸로 버틸 수 있어. 제일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야. 평온할 때 경계하는 마음. 지금 좋다고 계속 좋을 거라고
착각하지 않는 거지. 준비하고 있으면은 위기가 와도 덜 당황해. 이미 생각해 본 상황이니까. 준비된 무기도 있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지. 우리 안 하고 있으면 위기 오면 개닉이야. 뭘 해야 할지 모르고 우왕좌왕 하다가 시간 보내. 그러다 기회 놓치고 더 깊은 늪으로 빠져. 지금도 분기마다 위기 대비 점검해. 현금 충분한가? 부채 괜찮은가? 사업 근육 맞나? 비용 분사롭나? 계속 봐. 평온할 때일수록 더 자주 봐. 저녁에 이렇게 그 다음날 위기는 늘 갑자기 와. 준비는 늘 미리 해야 돼. 이게 살아남는 비결이야. 오랫동안 버티는 회사들 보면 다 이렇게 해. 10년 초반이었어. 이 직전까지 회사들마다 분위기가 느슨했지. 10년 넘게 경기가 괜찮았으니까 현대 글로비스 물류센터 하나가 있었어. 규모도 크고 오래된 곳이었지. 근데 관리가 허술해지고 있었어. 입출고 기록이 정확하지 않았어. 실제 재고하고 장부상 재고가 안 맞는 경우가 많았지. 그냥 대충 조정해서 맞춰놓고 넘어갔어. 안전 점검도 형식적이었어. 체크리스트 쓱 보고 서명만 하고 실제로 꼼꼼하게 확인하는 사람이 없었지. 사고도 안 났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어. 직원들 근무 태도도 해이했어. 지각하는 사람 늘어났고 업무 처리도 느려졌어. 급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하자는 분위기였지. 센터장이 보고 올렸어. 문제 없다고. 물량 처리는 되고 있고 큰 사고도 없다고. 겉으로만 보면 그럴듯했어. 그런데 감사팀 나가서 보고 온 내용이 달랐어. 이 시스템이 작동은 하는데 위험 요소가 곳곳에 있다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같다고 했지. 직접 방문했어. 예고 없이 갔어. 10시쯤 도착했는데 직원 절반이 자리에 없더라고. 늦게 출근했거나 쉬고 있거나. 창고 들어가 봤어. 정리 안 된 물품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어. 동선도 엉망이었지. 지게차 다니기도 불편할 정도였어. 소화기 점검 기록 봤어. 3개월째 점검 안 한 거야. 기록만 날짜 적어놓고 실제로는 확인 안 한 거지. 화재 나면 작동할지도 모르는 상태였어. 센터장 불러서 물어봤어. 왜 이게 별 문제 없다는 거냐고. 할 말 없더라고. 다들 이렇게 한다고 변명했어. 평소에 사고가 없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다고. 그날부터 대대적인 정비 들어갔어. 재고 전수 조사하고 시스템 정비하고 안전시설 다 점검했지. 석 달 걸렸어. 지옥도 했어. 근무규칙부터 다시 세웠지. 출퇴근 시간 철저히 지키게 하고 업무 처리 기준도 명확히 했어. 센터장을 교체했어. 진정감 없는 사람이 관리하면 조직 전체란 느슨해지거든. 새 센터장은 군대 출신이었어. 철저한 사람이었지. 6개월 후에 물류 수요가 폭증했지. 온라인 주문이 급증하면서 센터마다 물량이 쏟아진 거야. 다른 물류센터들은 마비됐어. 평소에 느슨하게 관리하다가 갑자기 물량 늘어나니까 대응을 못한 거야. 그거 관리 엉망이고 인력 배치도 혼란스럽고 우리 센터는 버텼어. 6개월 전에 정비해놨으니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고 직원들도 훈련돼 있었어. 그냥 늘어나도 체계적으로 처리했지. 오히려 시장 점유율이 늘었어. 다른 업체들이 못하니까 우리한테 물량이 몰린 거야. 위기가 기회가 된 거지. 만약 정비 안 했으면 어땠을까? 다른 센터들처럼 마비됐을 거야. 물량 못 처리하고 고객 잃고 신뢰 무너지고 회복하는데 몇 년 걸렸겠지. 평소에 느슨하면 위기 때 무력해. 대응할 힘이 없어. 시스템도 엉망이고 사람도 준비 안 돼 있고. 그럼 당하는 수밖에 없어. 긴장감이 필요해. 평소에도 긴장하고 있어야 위기 때 대응할 수 있어. 느슨하게 있다가 갑자기 긴장하려고 해봤자 안 돼. 몸이 안 따라줘. 현대건설 현장들도 정기적으로 불시 점검해. 느슨해지는 거 막으려고 예고하면 그때만 정비하거든. 예고 없이 가야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어. 매너는 있었어. 믿지 못하냐고. 그런데 설명했어.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습관 때문이라고. 사람은 누구나 느슨해지기 쉬우니까 외부에서 긴장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몇 년 하다 보니까 문화가 됐어. 불시 점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평소에도 긴장감 유지하게 됐지. 그게 표준이 된 거야. 긴장감 유지하는 방법은 간단해. 기준을 세우고 지키게 하는 거야. 출근 시간, 엄수 업무 기록, 철저 안전 점검 주기 준수. 작은 것들부터 지키게 해. 작은 거 무너지면 큰 것도 무너져. 지각 괜찮다고 넘어가면 다른 것도 대충 하게 돼. 작은 기준부터 철저히 지키게 해야 전체가 탄탄해져. 점검도 중요해. 정기 점검만으로는 부족해. 불시 점검해야 진짜를 알 수 있어. 평소 모습이 위기 때 모습이거든. 평소에 철저하면 위기 때 강해. 이미 훈련돼 있으니까 시스템도
작동하고 사람도 움직이고 당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어. 느슨함은 보험 없이 사는 거랑 같아. 평소에는 괜찮아. 문제 없으니까. 그런데 사고 나면 끝이야. 개철 방법이 없거든. 긴장감은 보험이야. 당장 필요 없어 보여도 유지해야. 위기 왔을 때 크게 살리는 거니까. 평소에 긴장하는 조직이 오래 살아남아. 2020년대 들어서면서 여러 위기를 겪었어. 팬데믹, 공급망 대란, 에너지 위기 연달아 왔지. 처음에는 당황했어. 이렇게 계속 위기가 올 줄 몰랐거든. 하나 넘기면 끝인 줄 알았는데 또 오고 또 오고 끝이 없는 것 같았어. 그런데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어. 위기 올 때마다 대응이 나아지고 있다는 거야. 첫 번째 위기 때는 혼란스러웠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더 침착해지더라고. 현대건설 해외 현장에서 공급망 문제가 터졌어. 수급이 안 되는 거야. 예전 같았으면 공사 중단하고 기다렸을 거야. 그런데 이번에는 달리했어. 즉시 대체 공급선을 찾기 시작했지. 한 곳이 안 되면 다른 곳 찾고 자재 사양도 조정해서 구할 수 있는 걸로 바꿨어. 설계팀하고 협력해서 자재 변경에도 품질 유지되게 했어. 8주차한테도 설명하고 승인받았지. 한 달 만에 해결했어. 예전 같았으면 6개월 걸렸을 거야. 그런데 이번에는 빨랐어. 왜냐면 이미 경험이 있었거든. 팬데믹 때 비슷한 문제 겪으면서 배운 게 있었어. 그때 만들어놨던 대응 매뉴얼이 있었어. 공급망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할지 시나리오가 있었지. 그대로 적용하니까 빨리 해결된 거야. 현대 모비스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 반도체 수급 문제로 생산 차질이 생겼지. 자동차 업계 전체가 난리였어. 만약에 비례요. 이런 우리는 이미 준비돼 있었어. 팬데믹 때 공급 다변화 해놨거든. 한 곳에서만 안 사고 여러 곳에서 나눠 샀어. 한 곳 막히면 다른 곳에서 가져오면 됐지. 그 전략도 다 꺼놨었어. 년에는 재고 최소화가 목표였어. 그런데 위기 겪고 나서 안전재고 개념 도입했지. 조금 비용 들어도 여유 두자고 했어. 덕분에 생산 중단 없이 넘어갔어. 운전사들은 석 달씩 라인 멈췄는데 우리는 계속 돌렸어. 시장 점유율이 확 늘었지. 매번 위기 겪을 때마다 배운 걸 시스템화했어. 이번에 뭐가 문제였나,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가 기록하고 매뉴얼 만들고 훈련했어. 직원들 마인드도 달라졌어. 처음에는 위기만 오면 불안해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 이제 하면서 준비된 대응책 꺼내는 거야. 조직 문화가 바뀐 거지. 위기를 두려워하는 문화에서 위기를 관리하는 문화로 못 막는다는 걸 알고 대응하는 법을 익힌 거야. 저녁에 이렇게 그날 때마다 체크리스트 점검해. 이번에 놓친 게 뭔가 개선할 게 뭔가 매번 업그레이드 하는 거지. 같은 위기 또 오면 더 잘 대응할 수 있게 그 운용도 도시적으로 바뀌었어. 예전에는 공격적으로 투자했는데 이제는 여유 자금 더 많이 확보해. 위기 대응력이 최우선이야. 협력업체들하고 관계도 강화했어. 서로 기술 투자도 디지털화하면 유연하게 할 수 있거든. 사람만 의존하면 취약해. 3년 동안 위기 3번 겪으면서 회사가 완전히 달라졌어. 질이 바뀐 거야. 예전보다 훨씬 강해졌어. 웬만한 충격에는 흔들리지 않아. 경쟁사들은 위기 올 때마다 약해졌어. 대응 못하고 손실 보고 위축되고. 우리는 반대였어. 위기 올 때마다 강해졌지. 그게 차이를 만들었어. 몇 년 후 시장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어. 성장의 기회로 삼은 회사들이 올라가고 위기에 짓눌린 회사들은 내려갔어. 위기는 시험이야. 같은 시험 계속 보는 거지. 매번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매번 합격하는 사람이 있어. 차이는 배우느냐 마느냐야. 난 단계씩 강해진다는 건 시스템이 진화한다는 거야. 사람도 성장하고 프로세스도 개선되고 문화도 성숙해지고 그게 쌓여서 경쟁력이 돼. 이제 위기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이번에는 뭘 배울 건가? 어떻게 더 강해질 건가? 그 마인드가 있으면 위기가 성장의 계단이 돼. 약해지려면 쉬워. 그냥 당하기만 하면 돼. 강해지려면 노력이 필요해. 배우고 적용하고 훈련하고 그 노력이 미래를 만드는 거야. 10년대 중반쯤이었을 거야. 여러 위기 겪고 나니까 하나씩 정리해 볼 필요가 있었어. 임원들 모아서 회의해서 지난 몇 년간 겪은 위기들에서 뭘 배웠는지 각자 얘기해 보라고 했지. 재무 담당 임원이 먼저 말했어. 현금이 왕이라는 걸 배웠다고. 위기 때 현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했어. 평소에 쌓아두는 게 최고의 무기라고. 운영 담당은 고객 관계의 중요성을 말했어. 위기 때 떠나지 않는 고객이 진짜 고객이라고. 평소에 신뢰 쌓아놔야 어려울 때 함께 버틸 수 있다고 했지. 생산 담당은 유연성이라고 했어. 계획대로만 하려고 하면 위기 때 무너진다고. 상황에 맞춰 빠르게 조정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했어. 인사 담당은 사람의 힘을 말했어. 위기 때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 드러난다고.
말고 평소에 좋은 사람 뽑고 키워놓는 게 위기 대비라고 했지. 다들 배운 게 달랐어. 근데 공통점이 있어서 모두 위기를 통해서 배웠다는 거야. 책이나 이론이 아니라 직접 겪으면서 배운 거지. 책에서 읽는 거 하고 직접 겪는 건 달라. 그건 머리로 아는 거고 경험은 몸으로 아는 거거든. 몸으로 아는 건 절대 안 잊어버려. 팬데믹 때 배운 게 있어. 원격 근무 시스템이야. 전에는 사무실 출근이 당연했는데 갑자기 재택하게 됐잖아.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어. 그런데 시스템 만들고 적응하니까 됐어. 오히려 장점도 발견했지. 통근 시간 줄고 업무 집중도 높아지고 지금은 자유롭게 선택하게 해. 그 노하우가 자산이 됐어. 다른 위기 오더라도 원격으로 일할 수 있으니까 사무실 문제로 업무 중단될 일은 없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긴 거야. 공급망들한테는 다변화를 배웠어. 한 곳 의존하면 위험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지. 하지만 모든 주요 자재를 최소 3곳 이상에서 공급받아 비용은 조금 더 들어. 그런데 안정성이 확보돼. 그 문제 생겨도 끄떡없어. 이것도 평생 써먹을 교훈이야. 에너지 이때는 효율화를 배웠어. 에너지 가격 폭등하니까 비용이 엄청 올랐거든. 어쩔 수 없이 에너지 절감 방안 찾았어. 과정 개선하고 설비 교체하고 자동화 늘렸지. 에너지 사용량이 30% 줄었어. 가격 내려가도 그 효율은 계속 유지돼. 영원한 이익이 된 거야. 위기에서 배운 건 단순히 그 위기 대응뿐만이 아니야. 본질적인 원리를 배우는 거지. 왜 문제가 생겼나? 어떻게 해결하나? 다음에는 어떻게 막나? 그 원리는 다른 상황에도 적용돼. 비슷한 문제 오면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 응용력이 생기는 거지. 현대제철에서 배운 것도 있어. 고장으로 생산 중단됐을 때 예방정비의 중요성을 배웠어. 고장나서 고치는 것보다 미리 관리하는 게 훨씬 싸다는 걸. 지금은 설비를 예방정비에 데이터 분석해서 고장나기 전에 부품 교체하고 가동률이 높아지고 비용도 줄었어. 이것도 평생 자산이지. 위기마다 노트에 기록했어. 무슨 일이 있었나, 어떻게 해결했나, 뭘 배웠나. 그 노트가 수십 권이야. 회사의 생존 매뉴얼인 거지. 신입 임원들한테 그 노트 읽게 해. 우리가 어떤 위기 겪었고 어떻게 넘어왔는지 알아야 하니까. 그게 교육이야. 역사를 아는 거지. 위기 없이 배울 수도 있어. 책이나 강의로. 그런데 깊이가 달라. 직접 겪으면서 배운 건 뼛속까지 새겨지거든. 그때 잊어버리지 않아. 그래서 위기를 낭비하면 안 돼. 힘들게 겪는 건데 배우는 게 없으면 손해야. 반드시 뭔가 얻어내야 해. 이게 위기를 대하는 자세지. 지금 젊은 직원들한테도 말해. 어려울 때 도망가지 말라고. 부딪혀서 경험하라고. 그게 재산이 된다고. 편하게만 일하면 성장이 없어. 위기에서 배운 것들이 모여서 지혜가 돼. 지혜는 돈으로 살 수 없어. 직접 겪어야만 얻을 수 있지. 그게 진짜 자산이야. 20년대 후반이었어. 글로벌 경기 침체가 왔지. 여러 산업이 동시에 어려워졌어. 현대 오일뱅크 실적이 떨어지기 시작했어. 저가 가격은 오르는데 판매가는 못 올리고 저녁에 조그라들었지. 정영진 회의에서 의견이 갈렸어. 한쪽은 축소 전략이었어. 주유소 줄이고 정제 설비 가동률 낮추고 손실 최소화하자는 거였지. 다른 쪽은 반대였어. 지금이 오히려 투자 기회라고. 경쟁사들 어려워서 주유소 내놓는데 싸게 인수할 수 있다고 했어. 숫자만 보면 축소가 맞았어. 당장 적자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니까 다른 그림이 보였어. 업황은 순환해. 그 나쁠 때 있고 좋을 때 있어. 지금 축소하면 좋아질 때 기회를 못 잡아. 반대로 지금 확장하면 좋아질 때 독식할 수 있지. 결정했어. 공격적으로 간다고. 주유소 인수하기로 했어. 경쟁사들이 정리하는 곳 중에 위치 좋은 곳 골라서 싸게 샀지. 2년 동안 주유소 150개를 늘렸어. 자금이 수천억 원 들었어. 적자는 더 커졌지. 주주들도 불안했어. 그런데 믿었어. 시장은 회복된다는 걸. 그때 확보한 거점들이 나중에 자산이 될 거라는 걸. 손실이 아니라 투자라고 본 거야. 3년째 되던 해에 경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어. 유가도 안정되고 수요도 늘어나고 주유소마다 매출이 오르기 시작했지. 우리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 주유소들이 전부 수익을 내기 시작한 거야. 시장 점유율이 10 가까이 올랐어. 경쟁사들은 달라서 위기 때 줄였던 거 다시 키우려고 했는데 쉽지 않았어요. 좋은 입지는 이미 우리가 차지했고 비용도 훨씬 비싸졌거든. 결국
격차가 벌어진 거야. 위기를 보는 관점 차이가 몇 년 후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 거지. 실로 본 회사는 방어했어. 잃지 않으려고만 했지. 기회로 본 회사는 공격했어. 얻으려고 했고 결과는 명확했어. 현대건설도 비슷한 선택했어. 건설 경기 나쁠 때 해법인을 오히려 늘렸지. 다른 회사들은 철수하는데 우리는 진출했어. 초기에는 손실이었어. 실적 안 나오는 법인들 유지하는데 비용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그게 씨앗이 된 거야. 경기 회복되니까 그 법인들이 수주받기 시작했어. 이미 있었으니까 빨랐지. 새로 진출하는 회사들보다 몇 년 앞선 거야. 관점의 결과를 만들어 같은 상황을 손실로 보느냐 기회로 보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는 거지. 실로 보면 줄이게 돼. 비용 줄이고 규모 줄이고 리스크 줄이고 안전하게 가려고 하지. 그런데 그게 미래를 줄이는 거야. 이해로 보면 늘리게 돼. 투자하고 확장하고 도전하고 위험하지만 가능성이 있어. 미래를 키우는 거지. 물론 무조건 공격이 답은 아니야. 좀 여력 없으면은 무리하면 안 돼.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상창하면 오히려 위험해. 그런데 여력이 있다면 공격이 맞아. 위기 때 투자하는 게 제일 효율 좋거든. 자산 가격 싸고 경쟁 좋고 같은 돈으로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어. 현대카드가 성장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야. 대란 때 다른 카드사들 축소할 때 우리는 건전한 고객 확보에 집중했어. 단기적으로는 성장률 낮았어. 근데 기반을 다졌지. 좋은 고객들로 포트폴리오 채운 거야. 시장 회복되니까 그게 경쟁력이 됐어. 위기를 대하는 관점은 리더가 만들어. 리더가 손실로 보면 조직 전체가 방어적이 돼. 너가 기회로 보면은 조직이 공격적으로 변해. 그래서 위기 때 리더의 말이 중요해.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가 조직의 방향을 결정하거든. 힘들다고만 하면 다들 움츠러들어. 기회라고 하면 달라져. 어디에 기회가 있나 찾기 시작해. 같은 상황인데 보는 게 다른 거야. 참날 관점이 행동을 바꾸고 결과를 만들어. 지금도 어려운 상황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있어.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뭔가. 손실만 보지 말고 기회를 찾자고 해. 물론 손실도 봐야 해. 무시하면 안 돼.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지. 손실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기회를 찾아야 해. 전적에는 손실이 있고 다른 쪽에는 기회가 있어. 어느 쪽을 보느냐는 선택이야. 그 선택이 미래를 가르는 거지. 손실로만 보는 사람은 계속 줄어들어. 이웃계마다 작아지고 기회로 보는 사람은 계속 커져. 그 위기가 성장의 발판이 되는 거야. 성공한 기업들 보면 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경험이 있어. 어려울 때 투자해서 나중에 크게 튀어온 거지. 그게 성공의 비결이야. 2020년대 말이었어. 여러 위기 겪고 나니까 직원들 사이에서 위기 피로감이 생기더라. 또 위기냐는 반응이었어. 이제 지쳤다는 분위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안정적으로 일 좀 하고 싶다고 했지. 이해는 됐어. 긴장하고 대응하고 하면 피곤하니까. 그런데 현실은 위기가 계속 온다는 거야. 예전보다 더 자주 오고 세상이 바뀌었어. 흘러보라되고 연결되면서 어디서 문제 터지면 전 세계로 퍼져. 위기 주기가 짧아진 거야. 이게 새로운 표준이지. 전체 조직 모아서 얘기했어. 위기를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두려움은 대비 안 돼 있을 때 생기는 감정이라고 했지. 대비돼 있으면 두렵지 않아. 뭘 해야 할지 아니까. 시스템도 있고 경험도 있고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어. 위기 대비를 일상화하기로 했어. 특별한 일이 아니라 평소 업무의 일부로 만든 거야. 분기마다 위기 시나리오 점검하고 대응책 업데이트하고 각 부서마다 위기 대응 담당자를 정했어. 평소에는 일반 업무 하다가 위기 오면 즉시 전환하는 시스템이지. 훈련도 정기적으로 했어. 6개월에 한 번씩 가상 위기 상황 만들어서 대응 연습했어. 처음에는 귀찮아 했는데 익숙해지니까 자연스러워졌지. 현대중 공업에서는 공급망 위기 시뮬레이션을 했어. 부품 공급 중단됐다고 가정하고 이틀 동안 대응 훈련했지. 누가 뭘 할지 역할 명확했어. 대체 공급선 찾는 팀 고객사, 소통하는 팀 생산, 일정 조정하는 팀. 유기적으로 움직이더라고. 실제 위기 왔을 때 그 경험이 빛을 발했어. 당황하지 않고 바로 대응 시스템 가동했거든. 손실 최소화할 수 있었지. 이라는 게 완벽할 수는 없어. 어떤 위기가 올지 정확히 모르니까. 그런데 기본 원칙은 있어. 여유 확보, 유연성 유지, 신속한 의사결정, 현금 여유 항상 확보해놔. 6개월치 운영비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 급한 불 끌 수 있게. 이게 기본이야. 공급망 타변화도 기본이지. 신고하면 위험하니까. 주요 자재는 최소
두세 곳에서 공급받게 해. 의사결정 구조도 단순하게 만들었어. 위기 때는 빨라야 하거든. 그냥 보고를 안 줄이고 권한 위임해서 현장에서 바로 결정할 수 있게 정보 공유 시스템도 중요해. 위기 상황 실시간으로 공유되게 했어. 누구나 상황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게 투명성의 속도를 만들어 직원들 마인드도 바꿨어. 위기를 두려운 것에서 관리 가능한 것으로 피할 수 없으면 준비하고 대응하면 된다는 생각. 교육도 했어. 미기 심리학 같은 것도 배웠지. 위기 왔을 때 어떤 감정 느끼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준비도 대비야. 하다 보니까 조직 전체가 위기 대응력이 높아졌어. 웬만한 충격에는 끄떡없어. 바로 대응하고 빠르게 회복하고 두려움이 줄어들었어. 또 위기 온다고 해도 당황하지 않아. 어떻게 하지 아니까. 그게 진짜 강한 조직이야. 경쟁사들은 여전히 위기 때마다 허둥댔어. 그게 안 돼 있으니까 같은 위기인데 우리는 빠르게 넘어가고 저들은 오래 끙끙대고 시간 지나니까 적차가 엄청나게 벌어졌어. 왜냐면 우리는 위기를 일상처럼 관리하는데 저들은 여전히 사건처럼 대응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대비하라는 게 이제 조직 문화가 됐어. 신입 사원들도 입사하면 제일 먼저 위기 대응 교육 받아. 기본 소양인 거지. 이제는 앞으로도 계속 올 거야. 더 자주 오고 더 다양하게 올 거야. 그게 현실이야. 피할 수 없으면 받아들이고 준비해야지. 엄은 무지에서 와 모르니까 두려운 거야. 알면 두렵지 않아. 대비하면 더욱 두렵지 않고 대비가 자신감을 만들어. 지금은 위기가 와도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해. 우리는 준비돼 있고 다른 회사들은 안 돼 있으니까. 위기가 경쟁력 차이를 드러내는 순간이야. 10년 넘게 사업하면서 수많은 위기를 겪었어. 돌이켜보면 위기마다 배운 게 있었지.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깨달음이 있어. 위기는 실력을 확인하는 시험이라는 거야. 평소에 잘한다고 말하는 건 쉬워. 진짜는 위기 때 드러나지. 현대엔지니어링 프로젝트 하나가 있었어. 대형 플랜트 건설이었는데 중간에 큰 문제가 터졌어. 그게 변경이 필요했는데 시간이 없었어. 발주처는 일정 못 지키면 계약 파기한다고 했지. 위약금이 수백억 원이었어. 프로젝트 팀장은 베테랑이었어. 15년 경력에 성공한 프로젝트만 10개 넘게 했다고 했어. 실력 있다고 모두가 인정하는 사람이었지. 그런데 위기 상황에서 무너졌어. 압박받으니까 판단력이 흐려진 거야. 결정을 못 내리고 우왕좌왕했어. 오히려 젊은 부팀장이 나섰어. 경력은 짧았지만 침착했어. 경력을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만들고 팀원들 조율하고 결국 그가 프로젝트를 살렸지. 그 일로 승진인사가 바뀌었어. 평소 실력이 아니라 위기 때 실력이 진짜니까. 평소에는 다들 비슷해 보여. 시키는 일을 하고 보고서 쓰고 회의하고 사이가 안 보이지. 위기 오면 확연히 갈려. 누구는 침착하게 대응하고 누구는 패닉 상태가 돼. 누구는 해결책 찾고 누구는 변명만 해. 평소에 숨겨져 있던 실력이 드러나는 거야. 현대제철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 설비 사고로 생산 라인 멈췄을 때 엔지니어들 실력이 확인됐지. 한 엔지니어는 경력 20년인데 손도 못 댔어. 이론은 많이 알았는데 실전 대응력이 없었던 거야. 다른 엔지니어는 5년 차인데 문제를 단번에 찾아냈어. 그때부터 인사평가 기준을 바꿨어. 평소 업무 수행도 보지만 위기 대응 능력을 더 중요하게 봐. 진짜 실력은 거기서 나오니까. 위기는 거짓말을 못해. 평소에는 포장할 수 있어. 그럴듯하게 보이게 할 수 있지. 그런데 위기 때는 있는 그대로 드러나. 실력 있는 사람은 위기 때 빛나. 평소보다 더 잘해. 이 압박 속에서 오히려 집중력이 높아지고 판단력이 선명해지거든. 실력 없는 사람은 위기 때 무너져. 평소에 어떻게든 버티던 게 다 드러나는 거야. 이상 숨길 수 없어. 회사도 마찬가지야. 평소에 잘 나가는 회사 많아. 시장 좋으면 다들 돈 벌거든. 차이가 안 보여. 그냥 잘하는 건지 운이 좋은 건지 모르지. 위기 오면 확인돼. 정녕 잘하는 회사는 버티고 성장해. 운으로 하던 회사는 무너져. 실력이 없었으니까. 우리도 여러 시험 거쳤어. 오일쇼크, 외환위기, 금융위기, 팬데믹 그때마다 살아남았어. 그게 실력이 있다는 증명이지. 경쟁사들 중에 사라진 곳 많아. 평소에는 우리만큼 컸어. 그런데 위기 못 넘기고 무너졌지. 실력이 부족했던 거야. 시험에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위기가 나쁜 것만은 아니야. 시험 통과하면 실력 인정받는 거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신뢰도 없고 저녁에 이렇게 그 다음날 물론 시험은 어려워. 준비 안 하면 떨어져. 저녁에 시험으로 받아들이는 마인드가 중요해. 두렵게만 보지 말고 실력 확인하는 기회로 봐. 그럼 준비하게 되고 성장하게 돼. 직원들한테도 말해. 위기를 피하려고 하지 말라고. 정면으로 부딪혀서 통과하라고. 그게 진짜 실력 키우는 방법이라고. 위기 많이 겪은 사람이 강해. 시험 많이 본 사람이 실력 좋은 것처럼 위기 경험이 자산이 되는 거야. 지금도 어려운 일 생기면 젊은 직원들한테 맡겨봐. 시험 기회 주는 거지. 거기서 실력 확인하고 키워주고. 그게 인재의 육성이야. 위기는 시험이야. 실력 있으면 합격하고 없으면 떨어져. 단순하지만 명확해. 그래서 위기가 진실을 드러내는 거야. 30년 전쯤 일이야. 현대 자동차에서 대규모 리콜 사태가 있었어. 특정 부품 결함으로 수만 대를 회수해야 했지. 임원회의가 열렸어. 각자 해결 방안을 내놨는데 전부 복잡했어. 단계별 실행 계획이 10여 단계였고 관련 부서가 10개 넘게 엮여 있었어. 한 임원은 30쪽짜리 보고서를 가져왔어. 다른 임원은 조직 재편부터 하자고 했어. 태스크포스 만들고 권한 재배치하고 들으면 들을수록 답답했어. 위기 상황인데 이렇게 복잡하게 가면 시간만 가는 거야. 실행도 어렵고 통제가 안 돼. 회의 멈추고 물어봤어. 지금 제일 급한 게 뭐냐고. 고객 불안 해소라고 했어. 그럼 그것부터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지. 단순하게 정리했어. 첫째, 고객한테 사과하고 리콜 절차 안내한다. 둘째, 정비소 확보해서 빠르게 처리한다. 셋째, 원인 분석하고 재발 방지한다. 세 가지였어. 누가 뭘 할지도 명확하게 정했어. 고객 소통은 홍보팀 정비는 서비스팀 원인 분석은 품질. 각자 책임자 정하고 보고라인도 단순하게 만들었지. 일주일 만에 실행 시작했어. 복잡한 계획 세웠으면 한 달 걸렸을 거야. 단순하니까 빨랐어. 모두가 뭘 해야 할지 명확히 알았거든. 그 한 달 안에 70 처리했어. 고객 불만도 빠르게 잡혔지. 단순한 방법이 효과적이었던 거야. 위기 때는 복잡하게 생각하기 쉬워. 문제니까 큰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그게 함정이야. 복잡할수록 실행이 어려워. 단순한 게 강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 잘못돼도 금방 할 수 있고 고치기도 쉽지. 현대건설 해외 현장에서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공정 지원으로 위기 상황이었는데 본사에서 복잡한 회복 계획 보내왔어. 현장 소장이 전화했어. 이거 이해하는 데만 사흘 걸린다고. 실행하려면 더 오래 걸리고 그냥 단순하게 가면 안 되냐고 했어. 현장 가서 봤더니 문제는 간단했어. 인력 배치가 비효율적이었던 거야. 복잡한 계획 필요 없었어. 작업 순서 조정하고 인력 재배치하니까 해결됐지.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본질 파악이야. 진짜 문제가 뭔지 찾아내는 거지. 그럼 해결책은 단순해져.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건 대부분 불필요한 것들 때문이야. 본질 아닌 것들에 신경 쓰느라 핵심을 놓치는 거지. 현대카드에서 시스템 장애 있었을 때도 그랬어. 기술팀이 복잡한 복구 시나리오 가져왔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 순하게 생각해봤어. 백업 시스템으로 전환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복잡한 복구보다 단순한 전환이 빨랐어. 30분 만에 서비스 재개했지. 단순함의 힘은 속도야. 빠르게 실행하고 빠르게 수정하고. 위기 때는 속도가 생명이거든. 복잡하면 느려져. 의사소통도 단순해야 해. 복잡한 계획은 전달하기 어려워. 중간에 왜곡되기 쉽고. 단순한 메시지는 명확하게 전달돼.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안전사고 있었을 때 대응 방침 딱 하나였어. 모든 작업 중간하고 점검한다. 단순했어. 이제 모두가 즉시 이해하고 실행했지. 복잡한 지침 내렸으면 혼란만 생겼을 거야. 어떤 작업은 계속하고 어떤 건 멈추고. 그러면 판단하느라 시간 가고 실수도 생겨. 단순함은 명확함이야. 애매함이 없어. 이것 아니면 저거. 선택이 분명하니까 행동도 분명해지는 거지. 물론 단순하게 만드는 게 쉽지는 않아.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정리하려면 본질을 꿰뚫어야 하니까 그게 리더의 역할이야. 근데 수많은 정보와 의견 속에서 핵심만 뽑아내는 거지. 불필요한 것들 걷어내고 정말 중요한 것만 남기는 거야. 지금도 위기 대응 계획 세울 때
근데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어. 한 문장으로 요약하기. 우리가 할 일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뭐냐고. 물어 한 문장으로 안 되면 아직 정리 안 된 거야. 생각하고 더 줄여 한 문장이 될 때까지. 그럼 모두가 이해하고 움직일 수 있어. 단순한 방법이 제일 강해. 번역반 계획은 종이 위에서만 완벽해. 현실에서는 작동 안 해. 단순한 계획은 현실에서 작동해. 위기 해결은 화려함이 아니라 효과야. 얼마나 빨리 문제 해결하느냐가 중요하지. 단순해야 빨라. 그게 위기 극복의 비결이야. 70평생 살면서 수없이 많은 위기를 겪었어. 젊을 때는 위기마다 끝이라고 생각했지. 이제 망했다. 지나고 보니까 끝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 항상 새로운 시작이었어. 이 길을 넘고 나면 전보다 더 나아져 있었지. 6.25 전쟁배를 생각해봐. 모든 게 무너졌어. 가게도 날아가고 재산도 없어지고. 그때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어. 전쟁 끝나고 복구하면서 건설 일을 시작하게 됐거든. 전쟁이 없었으면 계속 작은 장사나 했을 거야. 위기가 새 길을 연 거지. 월쇼크 때도 그랬어. 건설 경계 완전히 얼어붙었지. 다들 끝났다고 했어. 그런데 그때 중동 진출을 결심했거든. 국내가 안 되니까 해외로 나간 거야. 그게 없었으면은 현대건설이 글로벌 기업 될 수 없었어. 위기가 해외 진출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만든 거야. 외환 위기 때는 정말 무서웠어. 하루아침에 빚이 2배로 늘었으니까 회사가 통째로 흔들렸지. 그때도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았어. 근데 그 위기를 넘으면서 체질이 바뀌었어. 분야구조 정리하고 사업구조 조정하고 군살 빠지고 알맹이만 남았지. 강한 회사가 된 거야. 위기마다 뭔가 얻었어. 기술이든 경험이든 시스템이든 그게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발판이 됐지. 위기가 없었으면 그 자리에 머물렀을 거야.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정말 끝이 돼. 포기하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하게 되잖아. 그럼 회복할 방법이 없어.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달라져. 저녁에 뭘 시작할까 고민하게 돼. 움직이게 되고 움직이면 길이 보이는 거야. 현대로제카 본의 개발 실패했을 때 생각나. 첫 시제품이 제대로 작동 안 했어. 몇 년 엄청난 돈 쓴 게 허사가 된 것 같았지. 그때 끝이라고 생각했으면 독자 모델 포기했을 거야. 그런데 새로운 시작이라고 봤어. 뭐가 문제인지 배웠으니까 이제 제대로 만들면 되는 거라고. 다시 시작했어. 실패해서 배움을 적용해서 이렇게 나온 게 폰이었고 그게 한국 자동차 산업의 시작이었어. 실패가 성공의 시작이었던 거지. 위기를 끝으로 보느냐 시작으로 보느냐는 선택이야. 똑같은 상황인데 관점이 다른 거지. 그 관점이 미래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끝으로 보는 사람은 주저앉아 슬퍼하고 후회하고 시간만 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시작으로 보는 사람은 일어서 다음을 준비하고 그게 미래를 만들어. 젊은 사람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야. 위기 왔을 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인생은 길어. 위기 하나로 끝나지 않아. 위기를 딛고 일어서면 더 큰 사람이 돼. 더 강해지고 더 현명해지고 그게 인생의 진짜 자산이야. 현대그룹이 지금까지 온 것도 위기를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봤기 때문이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섰고 일어설 때마다 더 높이 올라갔어. 앞으로도 위기는 올 거야. 어떤 위기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올 거야. 그때 기억해. 이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저녁에 새로운 기회가 기다리고 있어. 새로운 길이 열려. 그걸 믿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보여. 지금 돌이켜보면 위기마다 감사해. 위기들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으니까. 자, 위기 없었으면 이만큼 성장 못했을 거야. 위기는 끝이 아니야. 절대 끝이 아니야. 항상 새로운 시작이야. 그걸 믿고 앞으로 나아가면 돼. 그게 인생이고 사업이야. 위기 상황 겪어보면 알게 돼. 능력보다 중요한 게 침착함이라는 것을. 10여 년 전이었을 거야. 근데 항상 선박 하나가 태풍에 갇혔어. 화물도 가득 실었고 승무원도 20여 명 타고 있었지. 본사에 긴급 연락이 왔어. 상황실 꽂아서 대응에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패닉이었어. 긴장해서 목소리 높이고 이것저것 지시하고. 해운 담당 상무가 제일 심했어. 경력도 오래됐고 능력도 있는 사람인데 위기 상황에서 흔들리더라고. 최악의 시나리오만 얘기했어. 반대로 젊은 차장 하나가 있었어. 경력은 5년밖에 안 됐는데 침착했어. 차분하게 상황 파악하고 대응 방안 정리하더라고. 상무한테 지휘 맡겼는데 한
되겠더라고. 지시가 오락가락하고 현장도 혼란스러워했어. 차장한테 경력 짧게만 침착하니까 차장이 맞고 나서 분위기가 바뀌었어. 목소리 톤부터 달랐어. 급하지 않게 또박또박 지시했지. 우선순위 정하고 단계별로 실행했어. 배경하고 협조하고 인권 선박들한테 도움 요청하고 승무원들한테는 안전수칙 전달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해서 6시간 만에 선박 구조돼서 승무원 전원 무사했고 화물 피해도 최소화했지. 침착하게 대응한 덕분이었어. 그 일로 차장이 승진해서 상무는 교육 보냈지. 능력은 있는데 위기 대응력이 부족했으니까 침착함을 배워야 했어. 위기 때는 머리가 복잡해져. 정보는 쏟아지고 결정은 급하고 침착해야 해. 흔들리면 판단이 흐려지거든. 침착한 사람은 우선순위를 봐. 뭐가 급한지 뭐가 중요한지 급한 것부터 처리하고 중요한 건 놓치지 않고. 효율적이야. 흔들리는 사람은 동시에 다 하려고 해. 이것도 급하고 저것도 급하고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게 돼. 현대건설 현장에서 대형 사고 타고 날 뻔한 적이 있었어. 크레인 과이어 끊어져서 자재가 떨어질 뻔했지. 아슬아슬하게 걸린 상황이었어. 현장 소장이 패닉에 빠졌어.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고 작업자들도 덩달아 당황하더라고. 위험한 상황이 더 위험해졌어. 안전관리자가 큰 소리로 외쳤어. 그냥 모두 멈춰. 침착하게 하나씩 하자. 그 목소리에 분위기가 잡혔어. 안전관리자 지시대로 움직였어. 장비 고정하고 전문가 불러서 처리하고 순서대로 하니까 해결됐지. 침착하면 주변을 안정시켜. 한 사람이 침착하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 침착해지거든. 리더가 침착하면 팀 전체가 안정돼. 반대로 리더가 흔들리면 팀이 무너져. 불안이 전염되는 거야. 모두가 패닉 상태가 되고 상황은 더 악화돼. 침착함을 어떻게 유지하냐고 물어보는 사람 많아.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훈련으로도 만들어져. 첫째는 경험이야. 위기 많이 겪어보면 익숙해져. 또 이런 거구나 하게 되지. 겪는 사람은 놀라지만 여러 번 겪은 사람은 차분해. 첫째는 준비야. 미리 시나리오 생각해두면 실제 상황과도 덜 놀라.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머릿속에 그려져 있으면 침착할 수 있어. 셋째는 호흡이야. 급할수록 천천히 숨 쉬어. 심호흡 몇 번 하면 심장 박동 안정되고 머리 맑아져. 단순하지만 효과 있어. 지금도 위기 상황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심호흡이야. 숨 고르고 생각 정리하고 그 다음에 움직여. 급해도 일단 한 박자 쉬는 거지. 침착한 사람이 결국 일을 해결해. 능력 있어도 흔들리면 소용없. 능력 조금 부족해도 침착하면 해낼 수 있어. 여기 교육할 때 제일 강조하는 게 침착함이야. 기술이나 지식보다 마음가짐이 먼저라고. 침착해야 배운 걸 써먹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어떤 위기가 와도 침착함이 있지 마. 급해도 천천히 생각하고 차분하게 움직여. 그게 위기 극복하는 제일 확실한 방법이야. 80평생 사업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봤어. 평소에 능력 있어 보이던 사람이 위기 때 무너지는 것도 봤고 평범해 보이던 사람이 위기 때 빛나는 것도 봤지. 90년대 초반이었어. 현대종합상사에서 대형 수출 계약이 틀어졌어. 상대국 정세 변화로 갑자기 계약 파기 통보가 온 거야. 손실이 수백억 원이었지. 영업 본부장이 베테랑이었어. 20년 넘게 일했고 성공한 딜만 수십 건 했던 사람이야. 회사에서 제일 능력 있다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미개 앞에서 맥을 못 쳤어. 계약서만 들여다보면서 법적 대응 방법만 찾더라고. nhập 사하고 연락도 제대로 안 하고 책상에만 앉아 있었지. 영업팀 과장 하나가 있었어. 입사 3년 차였는데 조용하고 눈에 안 띄는 사람이었지. 이 친구가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어. 상대국 날아가서 담당자들 만났어. 계획하기 말고 조건 조정할 수 있는지 물어봤지. 돌아와서는 제안서 만들어서 다시 들고 갔어. 3주 동안 돈을 오갔어. 본부장은 받고 있었고 그 과장이 계약 살렸어. 조건은 바뀌었지만 최소한 손실은 막은 거야. 그 일로 과장이 차장으로 특진했어. 본부장은 한직으로 갔지. 평소 실력하고 위기 때 실력은 다르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었어. 평소 실력은 익숙한 환경에서 나와. 정해진 절차 따르고 경험대로 하면 돼.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 시간 지나면 익숙해지니까. 위기 때는 달라. 정해진 답이 없어. 경험도 소용없을 때 많아. 그때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거야. 그때 현대자동차 품질 문제 터졌을 때도 봤어. 미국 시장에서 클레임이 폭주한 거야. 원인 파악이 급했지. 품질 담당 임원은 경력
25년이었어. 라데 매뉴얼만 뒤적이더라고.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보고서만 쓰고 간장은 안 가려고 했어. 반면에 젊은 엔지니어 하나가 직접 미국 날아갔어. 문제 생긴 차들 직접 보고 운전자들 인터뷰하고 일주일 만에 원인 찾아냈어. 부품 조합 문제였어. 개별 부품은 문제 없는데 특정 조합에서 문제 생기는 거였지. 매뉴얼에 없는 케이스였어. 현장 가서 그거 직접 봐야 알 수 있는 거였어. 그 엔지니어가 나중에 품질 담당 임원 됐어. 실력이 있었으니까. 위기가 그 실력을 드러나게 한 거지. 위기는 거짓말을 못해. 평소에는 포장할 수 있어. 학벌이나 경력이나 직급으로 능력 있어. 보이게 할 수 있지. 그런데 위기 때는 다 벗겨져. 있는 것만 나와. 진짜 실력 있으면 해결하고 없으면 못해. 단순 명료해. 위기가 사람을 평가하는 제일 정확한 잣대야. 회사도 마찬가지야. 평소에 실적 좋은 회사 많아. 시장 좋으면 다들 성장하니까. 그런데 위기 오면 진짜 경쟁력 있는 회사만 살아남아. 현대그룹이 여러 위기 견딘 건 진짜 실력이 있었기 때문이야. 기술력이든 재무 구조든 인재든 뭔가 버틸 힘이 있었던 거지. 경쟁사 중에 평소에 잘 나가던 회사들 많이 사라졌어. 위기 못 견뎌서 알고 보니 실력이 아니라 운이었던 거야. 시장 좋아서 잘 된 거지. 저녁에 이렇게 그 다음날 위기는 시험지야. 평소에 아무리 공부했다고 해도 시험 보면 실력 나오잖아. 위기도 똑같아. 평소 준비가 거기서 다 드러나는 거지. 그 다음날 그래서 위기를 두려워할 필요 없어. 실력 있으면 기회야. 경쟁자들 무너질 때 우리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실력 증명할 기회인 거지. 이제 뽑을 때도 위기 경험 물어봐. 어려운 상황 겪어봤는지 어떻게 대응했는지 거기서 진짜 능력 보이거든. 학점이나 자격증보다 훨씬 정확해. 젊은 사람들한테 조언하고 싶은 게 있어. 어려운 일 피하지 말라고. 편한 자리만 찾지 말라고. 이렇게 그 다음날 위기 속으로 들어가서 실력 키우라고. 위기 겪어봐야 진짜 성장해. 편한 환경에서는 절대 안 자라. 압박 속에서 배우는 게 제일 크거든. 딱 그게 진짜 실력 만드는 길이야. 지금도 어려운 프로젝트 있으면 젊은 사람들한테 기회 줘. 실패할 수도 있어. 그런데 거기서 배우는 게 있으면 성공이야. 진짜 실력 키우는 거니까. 위기에서 드러나는 게 진짜 실력이야. 평소 실력은 가짜일 수 있어. 위기 때 실력만 진짜야. 그걸 믿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70평생 살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 돈은 아무한테나 안 간다는 거야. 눈 밝은 사람한테만 가더라고. 이렇게 그 다음날 눈 밝다는 게 뭐냐? 기회를 보는 눈이야. 남들이 못 보는 걸 보는 거지.